음. 자, 이번 강의는 글을 쓰는 16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요 강원국 작가라 그럴까요? 이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16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죠? 많긴 한데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 하나만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용을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16가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쓰는 방법에는 처음에 지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지식. 되게 설명적 글쓰기인데 남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써서 누군가 소통을 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 지식을 갖고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 대한 코멘트, 나의 코멘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합시다.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책 중에 하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유용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지금은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1권. 1권이 이제 남도 여행이거든요. 남도 여행. 그 강진, 해남 뭐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경주 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화두가 있어요. 화두. 화두라는 말 아시죠? 뒤에도 나오지만 한 문장으로 이 책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그 주제어가 된 주제 문장이 되는 게 있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서문에. 사람들은 또 동일한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쓱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국사를 갔다. 여러분 불국사 갔다 오셨나요? 경주?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가면 항상 경주였어요. 불국사, 토암산, 석굴암, 그 다음에 뭐 그 어디 첨성대, 안압지 뭐 이런 데가 그 어마어마한 능을 보고 그런 건데 우리가 불국사를 가면 자 관광버스가 가서 딱 내려줘요 주차장에. 그럼 이제 학생들이 쫙 불국사 올라가는 길에 너도 나도 먼저 막 뛰어서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불국사의 대표적인 어떤 사진 포인트 장면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 플러스 그러니까 청운교, 백운교 있는 그쪽. 그 다음에 다보탑, 석가탑 있는 그쪽. 올라가서 사진 찍기에 바빠요. 휙 둘러보고 야 너희들 반별로 사진 찍을 거니까 모여 이러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국사를 다 봤다.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용수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국사를 보려면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 쭉 이어져 있는 그 담벼락
천년을 버텨온 그 담벼락, 그 다음에 그 담에 낀 이끼, 녹,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세월의 흔적을 느껴보면 새롭게 보인다 이거예요. 늘 보던 것도. 그렇게 하려면 지식을 쌓아야 돼. 미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좀 넓게 보는 어떤 관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해석을 달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지식으로 쓰는 방법의 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약으로 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경우에 쓰는 방법이야. 이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A라는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얽혀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그것을 모니터나, 그러니까 손으로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손으로 메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보는 거예요, 다. 꺼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막 엉클어져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조정을 해간다는. 내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 이러면 모니터를 열고 빈 문서를 열어요. 이렇게 빈 문서를 열어서 거기다가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다 풀어놔, 던져놔. 그것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묶어보고 정리해 보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제로 써라. 자,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그 말하고 싶은 문장을 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연설문일 경우에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을 합시다. 이 무엇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제야. 제가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글쓰기 상담으로 오면 그렇게 물어봐요. 최근에 관심 있는 게 뭐야? 제일 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지? 아니면 너가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써봐. 그러면은 그게 너가 하고 싶은 얘기고 그게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을 갖고 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잡으면 글이 쓰여진다. 네 번째, 모방. 요거는 이제 어, 창작,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가면, 문예창작학과에 가면 그 학생들은 이 모방을 하게 돼요. 사람은 100%내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군가의 글을, 멋진 표현이나 글을 모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작가적인 거. 아니면은, 나는 글 쓰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글은 써보고 싶어. 잘 쓰고 싶어. 그럼 내가 읽었던 책 가운데 글을 잘 썼던 사람들의 책을 참고로 해서 베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문체를 만드는 거죠. 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것도 재밌어요. 다섯 번째, 첫 문장. 글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이게 되게 멋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딱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첫 문장을 발견할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때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 첫 문장은 짧아야 한다.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러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거기 굉장히 깊이 있는 제가 화두라고 했죠. 말머리인데 그 첫 문장과
맞닿아 있는. 자, 6번째, 문단으로 쓴다. 문단 나누기 잘해야 돼요. 대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과제를 내주고 타이핑해 오라고 하면 문단 나누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문장을 쭉 붙여갖고 써요. 그거는 편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문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도 그래. 그러니까 문단은 한 생각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생각의 덩어리 한 개 놓고 생각의 덩어리 한 개 놓고 이런 식으로 문단식으로 쓰면 나중에 그 각각 떨어진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글이 돼요. 제가 여기 레고처럼이라 그랬잖아요. 레고는 어때요? 종류별로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브릭은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네 칸인 브릭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건. 그러면 이렇게 낄 수도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준비를 못했네. 그렇게 끼면 어떤 때는 집이 되고 어떤 때는 자동차가 되고 기본 블럭은 있는데 그 기본 블럭을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락달락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각 단락들이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떻게 써먹일지 몰라. 써먹을지 몰라. 그런 경우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잔뜩 있는 생각들을 여기 담아두고만 있지 말고 문단으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나만의 노트에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7번째, 재미로 쓴다. 글 쓰는 게 제가 글쓰기가 즐겁다라는 책을 내려고 그런 이제 예,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얘기한 게 즐겁다 그랬으니까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글쓰기가 즐겁다 해놓고 글쓰기는 즐거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미있지는 않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재미를 느끼려면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너의 꿈이 뭐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의 관심사가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에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 관심사와 꿈을 떠올리면서 쓰면 재밌어요. 왜? 내 머릿속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많거든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지워볼게요. 감정으로 쓴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고마울 때, 뭐 그런 느낌을 써보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뭘 먹을 때도, 뭘 볼 때도, 어딜 갈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 그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 사랑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느낌들을 써보는 거예요. 혹은 내가 몹시 화가 났어. 분노야. 분노에 찼어. 혹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고마워할 때, 네, 고마워할 때, 그 느낌들을 써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감정으로 쓰는 거예요. 내 감정도 글이 된다. 대신에 이 감정의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대박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좀 풍부한 표현력을 길러본다. 아홉 번째, 비판으로 쓴다. 비판을 글로 쓸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인터넷에서 댓글 달 때 잘 달아 아주. 어? 익명성으로 댓글 잘 달아요. 때로는 욕도 섞어가면서. 어,
남의 주장을 빌려서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댓글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은 할 수 있어. 잘못된 일을 할 때. 혐오하는 일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일배나 아니면 예전에 메갈리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거는 서로 누군가를 적으로 두고 혐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비판은 할 수 있어. 잘못된 얘기를 할 때. 항상 사회 속에서는 어떤 의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정보를 얻게 돼요. 그죠? 기사를 보게 되고 포털 들어가면 다양한 기사들이 있잖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된 코로나 빼고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 뉴스 틀면 늘 나오는 문제, 혹시 어, 관심 있게 보신 분 계신가요? 요새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 이제 정문연에 대한 어, 수요 집회 운동을 했던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하나의 어떤 시민사회 운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어떤 회계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신문기사, 뉴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떤 느낌을 갖는가?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아이, 시끄러워. 별 생각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복잡한 문제가 터질 때, 저게 본질은 뭐고, 왜 저러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떤 일방적인 정보와 일방적인 기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좀 떨어져서 이 기사도 보고 이 기사도 보고 다양한 기사를 보면서 내 주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써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주장을 부연 설명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을 소개해. 또 그 주장을 평가해. 그래서 다른 주장과 내 주장을 합치거나 혹은 다른 주장을 반박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건 되게 이제 논증적 글쓰기죠. 글쓰기를 한다면 어, 저도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그 어떤 단체, 집단, 들의 무자비한 폭력, 언어 폭력, 정보의 폭력 또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막 화가 나서 비판적인 글을 쓸 때도 있어요. 어, 아니면 대놓고 막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잖아요.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논증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열째, 자료로 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글의 핵심 단어를 포털 혹은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거를 쳤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이게. 때로는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때로는 그 들어간 단어가 들어간 그 주제에 맞는 책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가 따로 있는데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30권 정도 돼요. 글쓰기만. 물론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지만 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보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여러 책의 목차도 참고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쭉 정리해서 쓰면 그것도 한 편의 글이 돼. 11째, 함께 쓴다. 이거는 뭐냐면, 뭐 요즘에는 이제 공동 창작이라는 그런 창작 방법도 있지만, 글쓰기라는, 아까 여기 재미로 쓴다랑은 조금, 어,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글쓰기라는 험한 길을 함께할 글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쓴 글도 칭찬과 뭐 평가도 해주고, 그럼 서로 간에 격려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교수님은 언제부터 국어 선생님을 꿈꿨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올라가 보면 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건 고등학교 때. 그 문예반에 들어가면서. 그럼 왜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겠어. 그냥 그냥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만드는데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운동도 할 수 없고 구경하는 건 되게 잘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꼭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있어요. 1위. 야구 해설가, 야구 해설가. 그거 제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지만 야구 해설가 혹은 야구 선수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운동 선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병을 앓았어요. 병을 앓아서 다리가 불편해. 한쪽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도 많이 뛰어놀고 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운동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야구한다 이러면 포수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타자를 할 때는 어떤 게 내가 치면은 친구가 대신 띄워주는 거 옆에서 딱 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놀이들이 그 일본의 어 오토다케 그 오체불만족을 썼던 오토다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다케는 팔이 없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짧아. 이렇게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어, 그 함께 무언가를 하면 굉장히 성격이 밝아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동아리에서 같이 글 쓰고 같이 이야기하고 품평회하고 했던 게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과였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은 물리학과를 가고 물리학을 졸업하고 다시 국문과를 가서 국문과를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 있는데 여하튼 글쓰기라는 이제 험한 길을 함께할 글동무를 만들면 좀 재밌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12번째 관찰로 쓴다. 관찰로 쓴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일단은 묘사를 해요. 내가 관찰한 것을.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 처지, 사정을 헤아려 쓰거나 보이는 현상, 이유, 원인, 전망 이런 것들을 찾아 쓴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시민 작가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줘요.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파서 핵심을 이야기를 해줘요. 문제의 핵심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때보다 오히려 작가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작가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예전에 정치할 때는 이제 뭐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해보려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보고 뭐 했지만 지금이 제일 자유롭고 편해 보여. 제가 볼 땐. 근데 어쨌건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은 그렇다 이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심정, 처지, 사정을 헤아려 쓰거나 보이는 현상, 이유, 원인, 전망을 찾아서 쓴다. 그 다음에 열셋째, 질문을 쓴다.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잘 모르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글을 써보려고 해. 그럼 내가 궁금한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찾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점을 목록을 만들어서 쓰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얘기들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16개의 글쓰기 방식이 딱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몇 가지가 연결될 수도 있고 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도 하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메모도 하고 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개요도 만들고 뭐 여러 이런 거죠. 14번째 메모로 쓴다. 메모로 쓴다. 글이 잘 안 써질 경우에 산책을 하거나 카페 같은 데를 찾아서 메모를 해두는 거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노트북 놓고 뭐 태블릿 놓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를 돌아보면 한 30년 전을 돌아보면 저도 방황은 많이 했거든요. 방황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무척 길고 어쨌든 그 방황을 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다.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대학로로 가요. 그 서울에 이제 동숭동 그 대학로를 가면 지금은 이제 온 동네 카페가 많지만 그때는 카페가 모여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환하고 잘 돼 있는 데도 별로 없어. 그냥 어두컴컴하고 칸막이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식 카페. 그러면 이제 가서 어, 차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도 요즘 커피 그런 게 아니라 다방 커피 같은 거 있죠. 그걸 시켜놓고 노트 펴서 음, 메모를 끄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시 소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지 쓰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끄적거려 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딘가를 찾아서 이제 메모로 쓰는 거예요. 긴 글이 생각난다, 안 난다면. 그래서 글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이 메모가 되게 중요한 게 메모는 꼭 써먹어야 돼. 나중에 이 메모장을 들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메모장에 적어 놓았던 그 사색의 흔적을 써먹으라. 써먹어야 돼. 써먹으라. 내 궁금증이 있다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시 소재를 잡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끄적거렸던 것을 한번 얘기를 해줘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 상담하다가 쓴 문득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학생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 태백의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때 4월 달인데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교수님, 오늘 태백에 눈이 왔대요. 4월인데. 집에서 전화 왔는데요. 눈이 왔대요. 어, 봄눈. 우리가 흔히 이제 봄눈이라고 하잖아요. 그 봄눈도 너무 늦어. 4월달이면. 그죠? 봄눈.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과 4월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벚꽃이 막 흩날릴 때 그때 눈 내리는 것처럼 내리잖아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시를 썼어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듣고 문득 떠올렸던 생각하고 과거에 끄적거렸던 메모하고 해서 시를 쓴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건 둘째 치고 일단 그 바로 뒤에 시험 감독을 들어갔었는데 시험 감독하면서 썼어요, 시를. 어, 그럴 수도 있다. 자, 목적으로 쓴다.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보고서인지 반성문인지 뭐 사과문인지 자기소개서인지 각각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돼. 반성문은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 자기소개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포트는 교수님이 리포트 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 공부하라고 낸. 예? 대학에서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떠먹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길잡이만 대주고, 어, 실제 공부는 학생들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리포트. 사과문. 사과문을 쓸 때 변명을 많이 쓰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복구할 것이며 보상해 줄 것인지 그 절절히 쓰면 이 피해자의 마음이 높게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높겠죠, 조금? 써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다. 관계로 쓴다. 이 관계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 아니면 내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어떤 원하는 게 뭔지, 독자의 반응이 어떨지 그걸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게만 쓰면 내 마음대로만 쓰면 그것도 글이 돼요. 되긴 되는데 일기나 나만 만족하는 글이 되는 거지. 그죠?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면 어, 그와 맞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강원국 씨 대통령 연설문 쓰셨던 분인데 요 분이 설명했던 16가지 제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